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반복적인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는 출판사인 마인드 빌딩에서 출판한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 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크 고울스톤이라는 미국 분이신데요. UCLA 정신의학과 교수로 25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정신 질환 환자들을 만나면서 겪은 일들을 정리해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자, 저자에 따르면 심리 치료를 받으러 오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파괴적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질투나 강박, 무기력증, 원한, 그리고 집착 같은 우리 자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들, 이것들이 모두 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행복이나 성공에서 멀어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자기 파괴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라는 이 책은 5년 전에 출판되어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되었던 책입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 이제 다시 발간이 됐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에필로그 부분에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를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만 읽어도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롤로그 부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세상 그 누구보다 나를 다스리기가 가장 힘들까? 1972년 의과대학에서 힘들게 2년을 버틴 저는 의사의 길을 그만둘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은 너무 힘들었고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분야도 없어서 전공 과목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도 환자들과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공감했고 환자를 진정시키고 고민을 덜어주는 일에 자연스럽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첨단 의술의 시대에 환자들과 대화하고 고통을 덜어주려 하는 건 그다지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의사란 무릇 힘들고 어려운 영웅적 과업에 매달리며 죽음과 싸워야 하는 존재니까요. 이런 딜레마에 심각하게 빠져든 나머지 저는 만성적인 위장 질환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멘토였던 대학 학장님의 추선으로 캔자스 주토페카에 있는 매닝거 정신의학교육연구재단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압박이 덜한 상태에서 평소 원하던 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지요. 정신병동에서 수많은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몇 주를 지내고 나니 처음으로 정신과를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일은 제게 쉬우면서도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졌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주저했습니다. 평소 일이란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었죠. 즉 힘들지 않은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라고 여겼던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학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쉽게 답을 내놓으시더군요. 정신과 의사가 되라고요. 하지만 그건 너무 쉬운 길인걸요. 저의 볼멘 소리에 학장님의 말씀이 이후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옳은 길일세. 이 경험은 저의 커리어 선택뿐 아니라 이후 의사로서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 가진 힘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앞으로 다루겠지만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스스로를 거의 망칠 뻔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너무 빨리 포기하려 했고, 두 번째, 어려운 길이 옳은 길이라고 착각했죠. 다행히 학장님의 현명한 조언 덕분에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쉬운 길이 옳은 길이라는 빛나는 통찰을 저는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지요. 그 이후 저는 20년 넘게 의사로 일했습니다. 제 환자들이 어떻게 자신을 망치는지 지켜보고 자기 파괴를 이겨낼 수 있도록 공감하고 도움을 주려 노력해왔지요. 이 책 역시 독자들에게 그런 통찰을 제공하려고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도 그동안 자신의 발목을 붙잡은 행동 패턴을 변화시키고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 더 건강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 미치는 영향. 제 경험상 사람들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한 주된 이유는 자기 파괴적 행동이었습니다. 삶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랑, 성공과 행복을 가로막는 주범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일만큼 스스로를 증오하게 하고 미치게 만드는 건 없지요. 그걸 조종하는 게 바로 자기 파괴적 행동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은 자신의 이익을 망치고 진실한 갈망을 좌절시키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 행동에 사로잡힌 자신을 보면서 분노에 가득 차 고함을 지르는 것이죠. 내가 또 이랬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다니 나야말로 내 최악의 적이야. 이런 말을 몇 번이나 자기 자신에게 했습니까? 아마도 당신의 대답은 너무 자주요 일 겁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망치고 있음을 깨닫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맹세한 적이 대체 몇 번인가요? 너무 자주인가요? 진정하세요. 우선 알아야 할 건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부터 엄청난 재력가, 젊고 건강한 사람부터 죽음을 앞둔 사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부터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 성실한 시민부터 파렴치한 범죄자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이 존재하지요. 그들 모두가 자기 파괴적 행동 때문에 스스로를 탓하면서도 자신을 바꿀 방법을 알지 못했거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자신감과 확신에 차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자기 비하에 시달리며 사랑과 존경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었지요. 그런 환자들 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재즈 뮤지션이 있었는데 암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생의 마지막 몇 달간 그는 고통받는 영혼으로 지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 그의 성공까지 가로막지 못했던 건 분명합니다. 당대에 가장 존경받는 연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룰 몇몇 행동 때문에 그는 자신의 성공을 온전히 즐기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사랑과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 쌓인 감정 탓에 아들을 사랑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렸고 결국 죽기 전까지 아들과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뮤지션들을 시기하느라 자신이 마땅히 가질 수 있었던 존중감을 충분히 받지 못했으며 너무 높은 기대치 때문에 자신의 연주가 머릿속의 음악과 정확히 일치한 순간이 평생에 딱 4번밖에 없었다며 한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완벽한 순간을 평생에 한 번 경험해 보기도 힘든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감정을 가슴에 담아둔 채 그 짐을 결국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고 눈물이 맺히더군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제 말이 그에게 정말 위안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주고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들려줄 조언을 따른다면 어려운 상황에서 스스로를 망치는 대신 존엄과 지혜, 용기와 유머로 대처할 수 있을 테고요. 우리는 왜 스스로를 망치려 드는가? 우리가 삶이 주는 교훈을 배우지 못할 때 자기 파괴적 행동이 발생합니다. 즉 제대로 된 인식과 지속적인 만족을 주는 해결책 대신 순간적인 충동과 희열에 몸을 맡기는 것이죠. 자기 파괴적 행동은 언제나 자신의 기분을 더 낮게 하려고 시작되는 심적 기제입니다. 위기나 위협, 잠재적으로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긴장을 풀고 상처를 받지 않게 해줄 무언가에 매달리지요. 그런 행동을 하는 당시에는 논리적이고 적절하게 느껴지고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는 멍청하고 어리석고 나약하게 행동했다며 자책하게 됩니다. 사실은 위협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잠시 균형감을 잃었을 뿐인데도 말이죠. 지속성을 갖는 다른 패턴처럼 자기 파괴적 행동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정신적 상처를 받은 아이라 해도 어른들로부터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 효과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건강한 상황에 대처 능력을 기르면 자신감과 재치, 융통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극복하기 쉬운 경우가 많지요.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거나 방치된 상태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감정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설령 사랑을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역경 앞에 불안해하지요. 어떤 경우든 그런 감정을 이겨내기 위해 무엇이든 붙잡으려 합니다. 불안감과 외로움, 무기력을 느낄수록 안도감을 가져다줄 생각이나 태도, 행동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럴 때 효과적인 심적 기제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굳어져 버리지요. 부모의 애정이나 보호가 부모의 애정이나 보호가 부족하더라도 특별히 강한 심성이나 다른 어른들의 도움 덕분에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파괴적 행동에 매달리고 말지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고 세상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며 방치된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은 패배감에 빠져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곤 하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면 자신감과 자존감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자기 파괴적 유형으로 이어집니다. 이 책을 현명하게 읽는 법. 이 책은 일반적인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신을 망치게 되는지 알아볼 수 있고 그중 몇몇은 자기 이야기처럼 느껴질 거고요. 저는 일단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뒤 현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제시된 조언도 따라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 책을 곁에 두고 참고하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황이 바뀌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당신 역시 새로운 자기 파괴적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내용이 새로운 의미와 중요성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 파괴적 행동이 사라졌다고
반복된 후에도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나타나곤 하므로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천성으로 자리 잡으려면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자기 파괴적 행동마다 고유한 특성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공통점도 있지요. 즉 모든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자기 파괴적 충동을 유발했던 상황에 놓였다고 느낄 때는 다음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대응하길 권합니다. 나를 멈추는 5단계 습관. 자기 파괴적 행동은 보통 자동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장기적인 결과나 합리적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지요. 나를 멈추는 5단계 습관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음으로써 반사적, 충동적이 아니라 반성적, 지성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리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계, 내 몸 들여다보기. 충동은 일종의 신체적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잠깐 멈추었을 때 자기 몸의 어디에서 무슨 느낌이 듭니까? 뱃속, 머리, 목, 가슴, 어디인가요? 두 번째 단계, 내 감정 들여다보기. 신체적 감각을 내 감정과 연결해 봅니다. 나는 왜 긴장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날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세 번째 단계, 내 충동 들여다보기. 지금 느끼는 기분이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행동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단계, 행동의 결과 들여다보기. 그 행동을 할 경우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행동이 불러올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해결책 들여다보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중 어떤 해결책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 보다 바람직한 행동으로 발생할 좋은 결과를 마음속에 그려봄으로써 변화의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잃거나 얻고 있을까? 자기 파괴적 행동이 아무리 나쁜 영향을 주더라도 나름의 목적이 있게 마련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그 행동을 그만둔다는 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효과는커녕 상황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포기해버리는 데서 이유 얻게 될 것으로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변화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어도 어려움에 처하자마자 쉽게 자기 파괴적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될 테니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깨달음. 자기 파괴적 행동은 외롭고 보호받지 못한 어린 시절의 경험에 기인하는 만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훨씬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변화하려는 책임감의 지지나 동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깨달음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한 자신감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확신 강화. 자기 파괴적 행동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굳게 마음먹어도
예전과 같거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되면 반사적으로 과거의 행동에 빠져듭니다. 이런 좌절과 후퇴를 겪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앞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음번 상황을 위해 행동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죠. 자기 보상을 통한 행동 촉진. 자기 파괴적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자존심에 타격을 입고 스스로를 나약하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자기 파괴적 충동을 극복해낼 때마다 상당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자부심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성과에 대해 스스로에게 상을 주면 새로운 행동이 강화되고 변화가 지속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를 깨우는 한마디 활용. 보통 일반적인 격언은 마음의 안정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안겨주지만 행동의 불씨를 당기지는 않습니다. 그와 달리 제가 이 책에서 각각의 내용이 끝날 때마다 제시하는 한마디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요. 제 환자들은 이 한마디가 건설적인 변화로 이끌어 주었고 그 이후로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길잡이가 되어준 선물과도 같았다는 환자도 있더군요. 자신이 고치고 싶은 행동에 해당되는 문구를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 문에 붙여놓기를 바랍니다. 그 글귀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변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격려하고 그와 관련된 지식과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바꾸겠다는 마음이 부족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읽은 것만으로도 필요한 용기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화시켜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상황을 원망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꿀 힘은 오직 자신에게만 있다는 점도 이해했겠죠. 이런 책임감이야말로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고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신의 삶을 더 좋게 바꾸겠다는 결심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동안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책이 주는 정보와 조언에 여러분의 솔직함이 더해진다면 자기 파괴적 행동에서 벗어나 더욱 만족스러운 미래로 나아가는 자신감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최대의 적이 아닌 최고의 친구로 거듭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본문 내용 중에 저자가 만났던 환자의 사례 하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이름은 멜린다입니다. 내가 너무나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멜린다는 힘든 결혼 생활 중에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7년이나 했었지만 남편은 결국 다른 여자에게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괴로움은 여전했죠.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보려 했지만 멜린다는 상담 시간의 대부분을 신세 한탄에 써버리곤 했습니다. 자신의 한창 때를 어떻게 낭비하고 말았는지, 비전 없는 직장에서 왜 일하게 되었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았고, 마음먹은 애엄마를 누가 좋아할 것이며, 괜찮은 남자들은 죄다 동성애자 아니면 기혼자뿐이라 이제 평생 혼자 살게 될 거라는 등 넋두리가 끝없이 이어졌지요. 멜린다는
항상 자신의 컵이 절반이나 비어 있다고 여겼기에 그녀의 컵은 점점 더 말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결국 비참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저의 제안 두 가지를 따름으로써 겨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었죠. 거기에서 그녀는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대단치 않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익명의 이혼자 모임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극복한 여성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임의 사람들은 그녀가 겪은 일들에 공감해 주었지만 스스로를 연민하는 듯한 태도는 참아주지 않았지요. 그들의 충고는 멜린다가 저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에게 하듯이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게 쉽겠죠 라며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을 점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멜린다처럼 버림받은 여성뿐 아니라 자녀를 갖지 못한 불임 부부, 때만 잘 만났다면 성공했을 거라 비통해하는 사람, 직장에서 쫓겨난 회사원도 있죠.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아동 학대자인 경우,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방임하는 경우, 또는 제대로 된 롤 모델이 되어주지 못했거나 갑자기 사망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어린 시절의 상처가 원인인 경우 외에도 질병, 연인의 죽음, 재정적 어려움처럼 최근에 발생한 비극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혹은 바꿀 수 없는 개인적 특성 탓에, 예를 들어 뚱뚱해서, 못생겨서, 장애가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요. 그 중에는 자기 연민이 아예 만성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길 새로운 변명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입만 열면 무조건 만약 뭐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로 시작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자기를 연민하는 태도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동물들이 제 상처를 핥는 것처럼 고통을 덜어줍니다. 슬픔이나 두려움 등과 같은 더 쓰라린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하고요. 자기 연민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정심을 얻거나 책임을 면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런 이득은 그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불쌍해 미치겠어 라는 태도는 희망을 걷어차 버리지요. 스스로를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데 쓰여야 할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과거에 계속 집착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받는 동정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언젠가 당신을 지겨워하고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당신을 피하거나 냉담하게 대할 것이고 혹은 아예 적대시할지도 모릅니다. 자기 연민은 스스로를 먹고 자랍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스스로를 믿지 않는 듯한 태도를 내보이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서 자신을 동정할 더 많은 이유만 생길 뿐이죠. 이런 악순환이 오래 이어지면 정말 한심한 사람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파괴에 덫에 걸렸을 때는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찾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에게 당신의 불평불만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것을 180도로 뒤집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쪽으로 변해야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지금 절반이 빈 당신의 잔이 머지않아 완전히 텅 비고 말 테니까요.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짧은 챕터들마다 나를 깨우는 한마디라고 해서 생활에 또는 마음가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멘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깨우는 한마디. 자신을 계속 불쌍히 여기면 정말로 불쌍해지는 일이 생긴다. 자신이 언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느끼는지 살펴보세요. 자기 연민은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이자 다른 사람의 진을 빼는 지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에게 베푸세요. 자신이 받은 축복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부심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부심과 자기 연민은 동시에 느낄 수 없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함을 느낀 일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기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던 일을 모두 떠올려 보세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자기 연민을 느끼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하세요. 단, 무력감을 더해주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주는 모임이어야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는 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획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모임을 찾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알림으로써 비슷한 바람을 가진 사람들을 직접 끌어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책은 5년 전에 미국에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간 많은 독자분들이 읽고 독자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 정리한 내용들이 에필로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필로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야기. 이 책이 처음 출간된 이후부터 독자들이 보내준 다양한 반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책의 교훈을 자신의 삶에 직접 적용해본 통찰력 있는 독자들 덕분에 자기 파괴적 행동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보편적 교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처음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독자들로부터 배운 10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비극은 삶의 마지막에서야 바라던 것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건 꿈과 희망을 이루지 못한 까닭이 대부분 자신이 스스로를 망치는 걸 막지 못해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그만둘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회를 놓쳤다는 깊은 후회와 불만족, 사랑에 대한 갈증에 고통받을 위험을 평생 떠안고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화를 피하려다 더 큰 화를 입지 마라.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만 급급하다가는 자칫 또 다른 자기 파괴적 행동을 불러옵니다. 이 새로운 행동이 오히려 더 치명적일 수도 있지요. 성급하게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위안이 되는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서두르다가 문제가 더 복잡해질 뿐 아니라 신용마저 잃고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자책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임시 방편이 아닌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인관계에서 자기 파괴적 행동을 고치려다가 아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말싸움으로 번지기보다는 화가 나도 참고 속으로 사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상처와 실망감을 제때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후회와 분노, 증오로 굳어집니다. 우리 내부에서 서서히 곪다가 결국은 신체적 증상이나 감정의 화약고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타인과의 문제를 조기에 인식하고 존중과 공감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편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덜 망치는 길입니다. 네 번째,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더 쉬운 해결책을 찾으려다 자신의 행동을 고치기보다 남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 여자가 날 비난하지 않으면 나도 화가 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굼뜨니까 내가 욕할 수밖에 없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자신을 바꾸기가 그토록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지요. 당신이 강압적인 자세로 비난하려 들기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로 다가갈 때 다른 사람이 바뀔 가능성도 훨씬 높아질 테고요. 다섯 번째,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 솔직함과 퉁명스러움, 확고함과 거침, 결단과 고집, 민감함과 히스테리, 즉흥적인 것과 충동적인 것. 이들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진실로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 변화를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기란 어렵다. 자기 파괴적 행동이 오래될수록 타인의 존중과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벌어질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겠지요. 다시 갑니다. 다시.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당장은 없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앞으로 벌어질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겠지요. 그들의 존중과 신뢰를 되찾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당신에게 공감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동정으로 바뀌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친구가 당신으로부터 등을 돌릴 테니까요. 일곱 번째, 방법이 오르면 의지도 따라온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직업과 인간관계에 머무는 까닭은 올바르고 합리적이며 실행 가능한 변화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지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의지보다 우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을 대체할 실질적인 대안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후 자기 파괴적 행동을 시작하려는 낌새가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 상황을 타개할 보다 건설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되게 오랜 문제를 풀어낼 새로운 해결책을 배우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각에서 일부러 흠결을 찾아내어 거부할 이유를 찾아내곤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가끔 고장난다는 구실로 번거로운 종이 서류를 고집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9번째, 지나친 자기 애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주범이다. 자기 파괴적 행동에 신경 쓰는 건 좋지만 그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돌보지 못하게 되지요. 그 결과 그들은 상처받고 절망하며 분노하게 되고 당신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게 됩니다. 이래서는 친구나 연인으로 지내기 힘듭니다. 인간관계에서 이런 균열은 공감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라고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10번째,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인한 상처는 쓰라리지만 극복의 열매는 달다. 사탕을 먹거나 바람을 피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 파괴적 행동에 빠진 직후 얻는 희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수치심, 죄의식, 모멸감은 오싹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오래 지속됩니다. 자기 파괴적 행동의 근원을 잘라내고 그 유혹에 맞서 긍정적인 자기 발전적 행동으로 바꾼다면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존중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왜 내가 제일 힘들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 책을 추천하신 분 중에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의 저자이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이 책은 정말 가치 있는 책이다. 명확한 통찰과 공감,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전해준다. 자신이 만든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매뉴얼로 활용하자.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이 만든 감옥에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통찰의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더 부자 되세요.